유산암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자랑하는 남자 유산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위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번주 주요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CPI 미리 보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요 저번주 간단하게 적어집어 넘어가자면요, 저번주의 주요 키워드는 3가지. 자, 첫 번째 오펙 플러스에 대한 감산 연장, 두 번째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세 번째 실업지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응, 시장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실업지표에 대한 분석은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펙 플러스가요, 사실 원래는 감산을 10월까지로만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사실 10월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미국은 경기 침체하다가 뭐 일본이랑 중국도 좋은 소식이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가 야 이거 유가 지금 70불 밑으로 60불까지 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갑작스럽게 국제유가가 70달러가 무너지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소식을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80달러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 얘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이따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그로 인해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 사실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만족할 만한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일단은 중국 쪽의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디플레이션 관련된 나선이 이제 위험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식으로 뉴스로 떴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디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계속 약해지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긴 했어요. 사실 오늘 디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긴 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블룸버그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네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 0.4%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0.5%를 하회를 했고요. 1년 기준으로도 0.6%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0.7% 하회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1.8%. 와, 중국은 뭐 디플레이션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은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포스가 있다라는 결론이 났네요. 하여간 그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는 사실 80bp 인하를 고려한다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바주카포 인하라고 하죠. 이제 100bp 인하를 바주카포 인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한답니다. 자, 이래서 40bp 인하는 아마 이번에 하네. 그리고 나머지 40bp 인하는 다음에 초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근데 생길 문제가 지금 중국의 은행들이 마진율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다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안 그래도 낮은 마진에 더 낮은 마진이 돼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혹시라도 대출을 더 해주지 않는다면 중국의 은행들은 파산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로 인해서 현재 중국 쪽에서도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지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업률 자체는 일단 예상대로 나왔죠. 근데 이것도 많이 잘 나온 건 아닌데 일단 4.3에서 4.2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소수점 자리까지 좀 계산을 했습니다. 4.25에서 4.22로 아주 약간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악재로 작용했던 건 바로 ADP 비농업지수, 찐비농지수,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뭐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7월과 6월에 뭐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비농업 고용 지수도 전부 다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무서울 정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일단은요 7월의 비농업 고용 지수는 11만 건에서 8만 9천 건으로, 그리고 6월 비농업 고용 지수는 17만 9천 건에서 11만 8천 건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도 전달께 하향 조정됐습니다. 817만에서 790만 건으로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지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번 라이브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간단하게 내가 느낀 것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전달에 비해서 7월과 6월에 비해서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절대적인 지표로는 안 나왔고 야 7월도 6월도 안 좋았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경기 침체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채권 관련해서는 조금 더 투자가 높아지는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고요. 주식에서는 리세션의 공포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성으로 방향을 좀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여기에 힘입어서 제가 미국에서 느끼는 바를 좀 얘기를 하자면 어쨌건 전달보다 나아졌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느끼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전달보다 실업 관련된 지표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 지표가 전달보다는 좋아진 거기는 해요. 여기에다가 사실 뭐 원로 총재가 막 50bp 인하를 막 얘기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빠르게 먼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타격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인하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 때문에 50bp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25bp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뱅우원 골드만삭스도 25bp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요 키워드 결국 뭐 아무래도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25bp, 50bp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까 안 올까 안 나올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주중에 이제 CPI와 PPI 발표가 있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CPI 발표가 있고 목요일 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는데요. 예전같이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여러분들이 제 채널로 오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CPI와 PPI 때문이겠죠.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간 이후에 여러분들 애플의 신제품 발표에 바로 지금부터 한 4시간 뒤쯤에 아마 신제품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정보들 한번 짚고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PI 관련돼서요. 사실 일단 저번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우리가 먼저 보기는 봐야 될 텐데 일단 저번에 나왔던 데이터 보시게 되면 굿즈 가격이 내려갔고 에너지 가격은 의외로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0%였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CPI 수치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결과가 있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감을 건드렸던 게 바로 이 주거비죠. 주거비가 0.4%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야 주거비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좀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증명해주는 지표가 3개월치에 해당하는 주거비를 평균화 시켜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시장의 컨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0.2에 0.2 그리고 드디어 1년 기준으로 CPI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2% 중반대를 보게 됩니다. 지금보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면 연준에서는 살짝 야 이거는 좀 빨리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CPI가 드디어 중반대를 2% 중반대를 기록하게 되게 되고요. 코어 CPI는 아직까지 조금 높은 수치예요. 3.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게 되는데 자 하나씩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요 전체적으로 곡물들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좀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전달에 비해서 곡물들 가격은 좀 내려왔고 다만 소프트 제품들이라고 하죠. 커피, 오렌지 주스, 설탕 가격들은 전달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고 고기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전달에 비해서 크게 내려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아무래도 카말라 해리스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야 식료품 관련해서는 너네들이 마진에 대한 폭리를 못 취하도록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겠어 라고 얘기를 했죠. 정확히 말하면 마진 상한선을 정해놓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니네들이 폭리를 취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너네들에게 처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가겠다는 게 아주 커다란 공약 중 하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중요를 했던 게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받는 가격 기준은 내려갔냐 올라갔냐 기준이 좀 중요한데 자, 일단 보시게 되면요. 이게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트래킹하는 웹사이트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전 품목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프로듀스라는 쪽 섹션 빼고는 전부 다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가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에 나왔던 데이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번에 나왔던 WASD 보고서를 기반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데이터 트래킹이나 아니면 도매 가격 기준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아직까지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중요한 게 서비스 측 지표도 이제 슬슬 저는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해서 외식 관련된 지표도 중립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솔린 가격. 와, 이번 달 내내 엄청 떨어졌죠. 오펙 플러스가 뭐 10월에 감산을 끝낸다. 아니면 뭐 미국이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가솔린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7월에 평균 가솔린 가격이 약 3.378달러, 8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약 3.295달러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 여러분들의 유가 가격은 평균 가격 기준으로 빠르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난방유 가격도 전달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떨어져가는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뉴저지 쪽에서도 전기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 전달에 비해 좀 오르는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뉴저지 쪽 전기 가격은 소폭이나 오르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천연가스 가격은 사실 이번 달 자체는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7월의 평균 가격에 비해서 8월의 평균 가격은 좀 내려오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 자체도 아마 내려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가솔린, 난방유, 천연가스가 하락하게 되면서 전기를 제외하고 모든 섹션에서 좀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재미난 결과가 좀 중고차 시장에서 좀 나왔는데 맨하임 인덱스가 도매가 기준의 중고차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온 카구루스 가격 기준으로의 중고차 소비자 가격 기준의 가격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양쪽 다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중고차 도매가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는 전달에 비해서 0.5%가량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카구루스 기준으로는 전달에 비해서 0.12%가량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번 달에도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중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워낙 중고차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뭐 내려온 거는 굿즈 가격들의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굿즈 가격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빠른 속도로 뭐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엔 중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제조업 관련된 제품은 사실 가격 자체는 전달에 비해서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섹터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미국의 소비가 좀 정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사실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굿즈 가격 전체를 개인적으로는 중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튼 요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이번에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중립을 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주거비. 주거비가 하락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렌트를 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게 미국이 좀 렌트가 확실히 하락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기업의 렌트비를 조사하는 기관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저번 달에 비해서 0.1%가량 주거비가 하락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연준이 조사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주거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든다는 건 0.4%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주거비 또 중립에다 놓도록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서비스업 지표와 병원 관련된 지표 자체는 예상치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쪽 지표 자체는 상승 쪽에다가 놓지만 주거비, 운송비, 의료 서비스비 자체는 중립에다가 놓는 결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에너지 빼고는 서비스 전체적으로 뭐 중립 섹터에 모든 섹터별로 중립에다가 놓는 결과가 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요 생각이 들었어요. CPI 이제 중요해? 물론 제가 항상 이렇게 조사하긴 하지만 인증 안정된 것 같은데?
진짜로 연준이 열심히 일을 했나 본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주거비도 이제 내려오는 것 같고 운송비도 내려오고 있고 뭐 서비스 비용도 전체적으로 하락세 좀 있고 에너지 가격은 뭐 지네들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 이제 연장하냐 마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내려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은 딱히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지표가 아닌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뭐 CPI이긴 하지만 이거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선암의 컨센서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상치 하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0.1에서 0.2% 정도 CPI, 고 CPI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애플이 분명히 신제품 발표를 한다는데 저번 주에 애플에 대한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신제품은 호재기는 하지만 9월 자체의 주가가 오르기는 좀 어렵다. UBS도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냈는데 사실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가 이제 오늘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월가의 반응이 미지근하죠. 왜 그러냐면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됐고 신형 아이폰 출시 효과가 이미 예전만 못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왔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 분명히 많은 얘기들이 뭐였냐면 AI에 대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첫 AI 폰, 아이폰 16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아이폰 16의 새로운 운영체제 iOS 18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AI 기능이 추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AI 제품 쓰기 위해서 핸드폰을 바꿀 거야. 교체 수요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커다란 문제는 중국인 거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사실 화웨이의 핸드폰이 크게 뛰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중국 현지 업체와의 경쟁으로 애플이 판매 부진을 겪고 있고 아이폰 16에 사실 챗GPT 기반한 AI 서비스가 제공될지 말지가 좀 고민 중인데 문제는 중국에서 챗GPT를 싫어해요. 왜? 중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할까봐 이제 검열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애플 쪽에서는 오픈 AI를 그대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기도 해야 돼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는 경쟁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을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AI 이벤트에서 이미 애플의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폰 16에 대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번에 제품 발표할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애플 쪽에서는 뭐 아이폰 16 여기에다가 애플 워치 등등을 발표가 되게 될 텐데 이번에 아이폰 16의 가격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AI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슈퍼 사이클이 제공이 될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의 상승이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게 많이 기본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거든요. 결국 새로운 AI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데 문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쪽에 전체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경쟁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연 가격을 어떻게 되게 될지 결국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16 프로, 프로맥스, 프로맥스 플러스 등의 죄송합니다. 아이폰 16 프로, 프로맥스 플러스 등의 4개의 모델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프로의 경우 애플이 기존 6.1인치 화면보다 커진 6.3인치 화면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얇은 디스플레이 베젤, 개선된 열관리 및 새로운 색상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AI와 그리고 애플워치, 에어팟, 이어버드에 대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도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애플에 관련된 내용까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봤고요.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 이번 주에 좀 재미난 소식들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회사별 소식을 좀 들어보게 되면 텔레그램 쪽에서 사실 텔레그램의 CEO가 지금 프랑스에서 잡혀갈 위기에 속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텔레그램 CEO가 미안하다. 텔레그램에 범죄 많이 악용됐지 이러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삭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리스 쪽에서는 하도 관광객이 많이 온다라고 관광세를 내라, 크루즈 승객들에게 관광세를 내라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글로벌한 크루즈주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몇 가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새로운 추가 반도체 하락에 대한 경고가 좀 있었는데, 경기 침체의 공포를 지우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요번 주에 추가적인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는 S&P 500의 새로운 편입이 좀 있었죠. 팔란티어, 델, 그리고 얘네뿐만이 아니라 바로 에리 인뎀니티, 아마 여기는 보험회사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엣지, 바이오엔 이렇게 세 회사가 S&P에서 퇴출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팔란티어, 델, 1위 여기 좋겠네요. 1위 인뎀니티가 새롭게 S&P에 합류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위리뷰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 주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모든 위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